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의 발을 딱 내딛고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으쌰. 뭐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125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얼굴이 좀 돌아오셨네요. 아, 예. 네. 3일 쏟아내고요. 아. 예, 회복을 했습니다. 네. 디톡스. 디톡스. 아니, 설톡스. 여자분들은 설사병 걸리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얼굴이 헬스케지니까. 살 빠지고. 왜냐면 수분이 싹 빠지니까. 물론 금방 원상복귀 되긴 하지만. 예, 하루 만에 됐어요. 그래도 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유언장이라는 걸 써. 그 지난 녹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제작진들이 선생님 자리에 그 방석을 빨았어요. 냄새 뱄어. 아 진짜로요? 야, 너무 하시네. 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생상. 위생상. 아니 그때 위생상. 룩백에 절여놨어. 혹시 방귀 끼면서 같이. 그때는 그날은 만약 제가 방귀를 꼈다면 나왔을 거예요. 방귀와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데 안 꼈습니다. 저도 어제 그 모 커피 브랜드의 라떼를 하나 먹었다가 그 라떼가 악명이 높더라고요. 돌체 라떼? 와, 나는 쏟으셨어요. 계속 화장실을 막 가면서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계속 화장실 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를 먹은 거야, 라떼를. 내가 근데 원래 유제품 라떼를 잘 안 먹는 게 유제품에 좀 민감한데 그건 쉽지 않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너무 심한 거야. 찾아봤더니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게 그 제품이. 여자분들이 일부러 일부러 설탕 하려고 그 살라고. 변비 있으신 분들이 설탕 살라고 드시는 제품이더라고요. 그게. 관장 라떼가 별명이더라고. 그게. 관장 라떼라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저 새벽 한 2시까지인가 계속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는 기분 별로 좋지 않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름철에는 또 이렇게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식중독 혹시라도 잘못 걸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에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제 사도 광산 워낙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안타까운 건 이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제 노역이 있었던 곳이라 이게 어떻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냐? 네. 뭐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비판을 받는 게 박근혜 때 이제 군함도, 그렇죠. 군함도가 이제 지정이 될 때 강제 노역이나 징용이 있었다라는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하기로 했었대요. 약속을 했었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해준 거라고. 근데 좀 슬펐던 게 그런 거 없이도 해준 것도 슬펐고 한 달 전쯤인가 기사가 이미 나왔었던 게 일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정권 이번 정권이 기회다. 이번에 끝내야 한다라는 일본 내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일본에서 저렇게 대놓고 이 정권에서만 할 수 있다. 뭐 중국도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됐단 말이죠. 정말 깔끔하게 합의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때 그 주최 측에서 단서를 달긴 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이게 딱 구체적으로 조선인 강제징용과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써라. 라고 일단 경고 혹은 뭐 이렇게 권고. 주의를 하면 권고를 준 거죠. 네. 근데 그 알겠다고 받고 안 들어간 거. 그러니까 강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되게 두루뭉술하게 했고 그리고 그거 전시를 한 향토 박물관이 차 타고 5분 거리래요. 광산이랑 누가 가겠냐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에 바로 있어야죠. 네.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곳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린 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좀 슬프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 강제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던 조선인들이 몇 명이나 살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그런 기록이라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순리인데 이 정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실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일본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는 역사들이 언젠가는 또 그게 논란을 넘어서 기정사실화되는 날이 올까봐 너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방통위원장이 지금 후보자가 위안부 강제냐 논쟁적 사안이라 아니냐 그랬는데 논쟁적 사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네. 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네. 뭐 이미 지금 정권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정권에서 지명한 네. 장관급이죠. 네. 방통위원장이면 장관급 인사가 위안부의 자발성에 네. 대한 이야기를 뭐 논쟁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뭐 근데 기대하는 그런 게 식으로 아니라 뭐.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장관급 인사에 자리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장부터가 문제인데 뭐 네. 밑에라고. 저에게는 이제 박가영 아나운서 개인 책임을 문제. 저는 이제 논쟁적인 거 사안이라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좀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 아니죠. 화나는 이야기. 그죠? 슬픈 화나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네. 화나는 이야기죠. 네네네.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잡기가 더 힘드니까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후에 약속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좀 압박할 수 있는 뭐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생깁니다. 네. 자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장터입니다. 보험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기존 보험료가 38만 8,343원 내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상담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9만 163원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자, 기존의 보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분들, 새로운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알아보시고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붙는 거 10,000원, 20,000원 차이면 네. 1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이게 보험은 또 1,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부는 상품 꾸준히 가잖아요. 그걸로 네.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장이 사실은 네. 중복됐는데 다 못 받고 돈은 2배로 낸 거고 이런 거 진짜 네. 아깝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붙고 난 다음에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원금 보장형인지 아니면 소멸형인지 이것도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거의 그냥, 대부분 모르고 합니다. 그냥 이것 좀 지인이 해줘. 좋다니까 그냥 네.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놓고선 그렇게 해서 그분 보고 그 사람 얼굴 보고 가입했는데 그 사람은 보험 금방 그만둔다? 보험 그럼 오래 나만 하시는 그 회사에 경우가 많이 묶여 있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입된 보험이 한 3-4개 있었어요, 진짜로. 예. 자,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보험으로 추천해주는 보험장터 1544-5788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장터 1544-5788이었습니다. 네, 스탠퍼드대 수면 연구소장을 역임한 30년 수면 전문의가 개발한 극강의 수면 기술력의 브레인 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특허받은 독자 레이어 기술로 어느 자세로 누워도 편안합니다. 경도가 서로 다른 7개의 부위로 나뉘어진 베개는 중앙은 푹신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가 주로 중앙에 오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가장자리에 머리가 위치하는 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설계됐는데요. 자세별로 필요한 경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몸을 뒤척이더라도 목과 어깨가 항상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로와 통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브레인슬립 베개로 이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무더운 여름 브레인슬립 베개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숙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여기 저희가 또 늘 보여드리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네. 보시면 딱 봐도 코일 형태의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베개 사용하시면 베개 이제 외핀을 세탁을 하기 편한데 안쪽 거는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이거 사실은 세워두고 샤워기로 물만 뿌려주면 안에 먼지 묻은 게 다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도 용이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름철 늘 이제 잠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잠 설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다가 선풍기 틀어놓으시면 더 시원해요.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을 또 절약할 수 있는 전기 절약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로 시원한 제품입니다.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네, 간만에 이제 세계사를 세계사. 오늘 좀 달아본다고 하십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입니다. 아, 대항해 시대. 자, 이건 워낙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네. 게임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해보셨습니까? 네. 코에이 또 네. 일본 게임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때는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안 하는 수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네. 하셨어요? 어떤 게임이죠? 대항해 시대 2. 아, 전 그 게임은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국지 게임 했다면 다 코에이예요. 코에이입니다. 사실. 이거를 무슨 뭐 7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대항해 시대. 어마어마한 게임이었고요. 이걸로 사실은 역사 공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15, 16세기 유럽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임이요. 네. 아 갑자기 또 코에 게임 빨아줘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게임은 게임. 네, 네. 혹시 코에가 전범 기업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게임 기업인데 어떻게 전범 아니 기업이. 역사 속에서 게임 속에서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대항해 네? 시대 2만 딱 네. 한정으로 하면은 역사를 게임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단히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역사 교육에서. 네. 왜냐하면 드라마보다 게임이 한 차원 높은 겁니다. 드라마는 내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제3자예요. 네. 근데 게임은 내가 주체적으로 네. 플레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네. 게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게임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역사 교육에 굉장히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삼국지는 안 읽었지만 삼국지 내용을 깨고 계신 분들 중에 게임으로 익히신 분들도 꽤 그렇죠. 많아요. 네. 최근에 나온 게임들 중에 역사 게임들 중에 되게 좋은 게임이다라고 평가받는 게임이 이번 파리 올림픽 네. 개막식 때 등장했습니다. 아 게임이 그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라고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개막식 때. 그 혹시 성화방송했던 가면 쓴 네, 사람? 가면 쓴 분이 어쌔신 크리드의 아. 그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 그 게임이 역사 연구자들도 엄청 많이 참여했고요. 그 네. 게임 자체 네.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역사 게임으로는 현존하는 역사 게임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게임. 자, 콘솔 게임 아닌가요? 콘솔 게임입니다. 어. 콘솔 게임입니다. 그거 뭐예요? 뭐 닌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캐스터는 궤도루팡이라고 하던데. 그 프랑스 회사 게임 회사에서 네. 만든 게임이고 아.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페르시안의 왕자라는 게임. 네. 그게 발전한 게임입니다. 아. 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대항해 시대라는 그 게임도 네. 대단히 역사성을 잘 담고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하면 뭘로 하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했습니까? 플레이하면 저요?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나지 기억 너무 안 나세요? 오래돼가지고. 네. 아마 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네. 게임이 그 주인공이 여러 시작할 수 명이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임 영국이었던 것 아닙니다. 포르투갈? 아닙니다. 스페인? 아닙니다. 어디야? 아 코소보. 아니 코소보라는 아니 인도에는 주인공이 없고 유럽이기 때문에 네. 이스탄불에서 시작하는 이슬람 상인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네. 근데 이 친구는 시작할 때는 되게 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아. 그게 역사를 담고 있는 거고. 네. 네.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빡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리스본에서 시작하는 그 포르투갈 친구예요. 포르투갈. 네. 이 친구는 10도절도 없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반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대부호가 됩니까?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실제로 그랬으니까. 어. 이제 그런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담고 있는 시대를 딱 게임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대항해 시대는 인류의 역사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대항해 시대 이전과 이후는요. 아예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게임 얘기 아니라 진짜 대항해 시대를 진짜 말하는 대항해 겁니다. 시대. 말하는 겁니다. 원래 네, 역사 원래. 네, 코에이 광이 아니에요. 말고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도 네. 나름 어. 나름 발 뻗고 잘 수 있는 네.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네. 유럽의 경제력의 차이만 놓고 딱 봤을 땐 네. 뭐라 그럴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시아가 원하는 게 유럽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역은요. 교환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는 네. 유럽에 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피자. 아이씨. 자, 루이비통백이나 우리가 명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도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시아에서 떼다 판 겁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비단 비단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거다. 유럽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패션 브랜드들은 면직물 산업이에요. 네. 유럽은 면이 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들은 모직물을 입었습니다. 양모. 지금 유럽이 메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의 산업적 기반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게 뒤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총이죠. 네, 그러면서 균형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뒤로 이제 미루고요. 아무튼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전 이전과 이후는 네. 세계사의 방향성도 다르고요. 세계사를 지탱하는 구조도 다르고요. 무역 구조도 다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대항해 시대를 그러면 딱 잘라서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어렵네요. 1500년대? 1500년부터 149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700. 아니죠. 도전으로 따질까요? 도전으로 따지면 1400년대 초반입니다. 이미 조선이 시작되고 난 이유네요.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콜럼버스의 발견은 한참 뒤고. 뭐죠? 외우기 편하게 해드릴까요? 네. 외우기 편하게 해도 조선이 몇 년? 1392, 1392. 100년. 임진왜란 몇 년? 1592, 1592. 그 사이에 그 100년 전. 네, 콜럼버스. 1492. 그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아메리카 발견. 어. 그 정도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시기. 콜럼버스가 시작도 아니고요. 콜럼버스는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고 1400년대 초반부터 포르투갈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호카곳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호카오? 호카곳 몰라요. 항구 호카 우리나라 지명이에요? 아니요. 호카 신발 이름. 포카 포카. 여행 그래도 오 작가님은 많이 다녀셔가지고 네, 근데 호카 곧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 구대륙의 제일 끝이죠.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전체 대륙의 네. 최서단이에요.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가장 최서단이- 동가는 예. 러시아가 아니면 저 네. 두만강 쪽이나 그죠. 사할린 쪽이죠. 거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럽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기 꼭 한번 가봐라라고 추천하는 여행지 답사지 그다음에 호카곳이. 곧. 근데 가면 다들 실망합니다. 왜죠? 볼 게 없어요. 그냥 끝이다라는 의미 말고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역사를 듣고 거길 가보면 네. 놀라움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왜 실망을 하냐면 우중충해요. 날씨가 늘 네. 근데 지중해성 기후와 대서양 기후가 충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중충하고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파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네. 미친 듯이 파도가 쳐요. 그리고 물 색깔이요. 네. 검정색이에요. 존나 무섭겠네. 그게 핵심입니다. 무서워요. 유럽 사람들에게 네. 대서양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네. 이건 이제 오해인데 유럽인들이 이때
다 지구 둥근 거 알아요. 이거 다 네. 이거 사람들이 되게 그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이거 다. 그 새끼 때문이에요. 그 새끼 참 나쁜 새끼거든요. 콜럼버스가 약탈자죠, 약탈자. 이상한 그 신화가 되게 많아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네. 뭐 증명하러 갔다느니 그다음에 뭐 그 있잖아요. 계란 깨가지고 계란 깨고. 아, 네. 다 구랍니다. 아 그래요? 그거 다 구라예요. 그거 콜럼버스가 했다는 게 구란 거예요? 아니면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 원래 있는 이야기인데 이탈리아에 다른 사람이 했었던 네. 일이. 근데 그게 구- 이제 네. 콜럼버스가 그걸 이제 콜럼버스가 한 거니까. 것처럼 네. 이렇게 된 거고. 합쳐진 거구나. 네. 아무튼 지구 둥글다는 건 다 압니다. 왜 몰랐겠어요? 지구 둥글. 그저 조선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았어요? 아니, 다 알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구 둥근 거 다 알아요. 그 지도 모르세요? 네. 그 세종 때 세계 지도 있잖아요. 네. 혼일강리도? 아프리카,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라고. 네. 아프리카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모양이 이상하던데. 조선이 일본보다 크게 나온 그 지도인가요? 네. 예. 아무튼 다 알아요. 그렇지만 대서양을 건널 생각을 못 합니다.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가면 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거길 가보면 이걸 느낄 거예요. 미친놈들인가? 저걸 그때 범선입니다. 못하 없어요. 네. 돛 딸고 가는 거예요. 돛 딸고. 네. 돛 하나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어. 이걸 넘어가지고 돛 딸고 저길 갔다고? 어. 도라이들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 잘 보면은 갈 수가 어려운 게 편서풍이 오잖아요. 그쵸. 이걸 헤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뚫고 가야 그러니까 되는구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 가고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돌아서 그래서 가는 거야. 삼각도의 원리가 네. 정면을 비껴 갖고 하면 옆으로 쭉 나가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것도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그 이전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항해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네모난 도수로는 못 갑니다. 세모 도수로만 갈 수 있어요. 삼각도. 그러니까 요게 발견이 되면서 요트 도수로만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트 타고 간 거예요. 역시 요트 위대한 타고. 유럽인. 근데 그 이전에 그게 가능한 거는 사내주의네요. 그게 가능한 건 그 이전에 바이킹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죠. 도전. 요거는 이제 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오늘은 뭐 길어지면 또 뒤에 또 하죠 뭐. 네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은 유럽인은 네. 콜럼버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네. 누군 줄 아세요? 바스코 다 아메리카를 아닙니다. 마젤란. 그거보다 10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갔어요. 바이킹이 있어. 네. 1000년까지는 아니구나. 4,500년 전이라고 해요. 바이킹조 구스타프손. 바이킹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게 캐나다의 이쪽 해안에 유적이 발견되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슬란드의 신화 중에 네. 서쪽에 있는 거대한 대륙을 발견했었다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쭉 내려오는 사가처럼 내려오는 구전설화가 있었어요. 네. 아무도 안 믿었죠. 미친놈들 지들이 뭐야 콜럼버스보다 4,500년을 앞서서 갔다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캐나다에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바이킹 유적이. 오 대박이다. 캐나다에서요? 네. 캐나다의 대서양 쪽 면하는데 가장 북쪽에 네. 마을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아마 마을이요. 20세기 초인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깨졌어요. 이미 유럽인들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인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긴 있다는 걸 알고 출발하는 것과 그렇죠.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출발하는 건 다른 거죠. 네. 역시 원피스가 현실 기반이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피스는 원피스 아니. 원피스의 고무고무 펀치 말고 고무고무 펀치 말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잘 구현한 것 중에 하나가 원피스 보시면 네. 선원을 술집에서 구하는 거 네. 정말 잘 구현한 거예요. 내 동료가 되어라. 그거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진짜요? 이게 그거 대항해 시대에 안 해보세요. 게임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어. 대항해 시대 너무 재밌게 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굳이 대항해 시대 2를 깔아서 해요, 전. 대항해 시대 2 하면 서로 모으는 걸 네. 술집에서 해요. 선술집에 들어가 가지고 네. 내가 오늘 쏘기. 이거 여기 그 골든벨 울리기. 어. 하면 사람들한테 인심을 사고 사람들을 갖고 오는 그 똑같아요. 네. 술집에 딱 가가지고 술 몇 잔 마시다가 야, 너 인도라고 들어봤냐? 인도 가잖아. 야, 요 후추 요만큼 갖고 오면 인생이 바뀌어.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피스에서는 그 무슨 황금의 땅 찾으러 가는 보물섬 찾으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피스 찾으러 가는 거야 원피스. 네. 네. 그거 찾으러 갈래? 라고 하면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여기 술 한 잔 싹 쏴! 이렇게 하면 술김에 네. 오케이 내일 출발! 도장 찍고 내일 출발하는 겁니다. 그 술 취한 놈 바에 싫으면 가는 배 거지. 씌워서 그냥 가는 거지. 거예요. 그게 대항해 시대입니다. 진짜 그게 대항해 시대. 가서 살아만 돌아올 수 있으면 엄청난 부를.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뭐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네. 대항해 시대가 이제 유행을 하죠. 포르투갈이 성공하고 스페인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스웨덴, 뭐 독일 다 출발합니다. 몇 대가 돌아왔을 것 같죠? 100대가 갔다. 확률상 몇 대가 돌아왔을까요? 0대 연대가 돌아오면 안 되지 그러니 무슨 않나? 대항해 시대야 이 새끼야 그게. 5%. 기록이 없는 세대지 그럼. 100대가 갔는데 0대가 돌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대항해 시대야. 아메리카 대륙급으로 멀리 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디든 멀리 출발한다. 10%가 안 됐을 것 같은데. 10%? 네, 30%. 30%? 네. 0.5대. 너무 박하시네. 그럼 누가 투자합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되게 낮은 줄 알았지. 50%입니다. 그럼 배팅해볼 만하네. 배팅을 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50%입니다. 자, 50%가 돌아와요. 50%가 돌아와요. 이것도 미리 설명드리면 일단 그 동인도 회사 네. 세계 최초의 지금도 이거는 뭐 아마 공인일 겁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네. 주식회사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주식회사보다는 좀 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를 이 항해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해에다가. 네. 근데 내가 오늘 이 배 내가 갖고 있는 선단이 만약에 한 10대인데 10대 선단이 10개의 선단이 한 번 출발할 때마다 투자자를 모으면 그건 좀 귀찮잖아요.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또 투자 설명회 매일 하기도 그렇고. 네.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만큼의 선단이 있는데 한 방에 투자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투자 수익금에 얼마를 준다가 주식회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동인도 회사가 한 겁니다. 네. 수익률이 많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만배. 자. 만배. 그런데 50%만 돌아와요. 네. 50%만 돌아와. 100만 원을 넣었다. 네. 나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내가 팔아갖고 넣었어요. 네. 몇 배 정도의 수익이 났을까요? 돌아오면. 일단 리스크가 50% 5대 5니까 그거보단 높아야 투자가 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배 이상이란 얘기죠. 2배 이상?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4배? 오 정확하게. 4배. 많을 때는 400% 수익률이. 제가 요즘 주로 돈 잘 벌거든요. 그 다음에 이 400% 촉이 살아있어. 네덜란드 농인도 회사가 한 400%의 수익률을 낸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으니까 투자금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커지면 이제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지죠. 당연히 이제 네.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주식회사 구조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률 45% 정도는 꾸준하게 보장합니다. 뭐야. 100척이 나가서 50척이 돌아와도 수익률이 400% 많게는 400% 안정적으로 45%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논하는 장사네. 돈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되네. 여기 투자해야 가야죠. 되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일로 모일 수밖에 없네. 심지어 하녀들도 투자를 했답니다. 이게 잘 나가던 시절 비트코인이네. 거의 비트코인급이죠. 왜냐면 비트코인 잘 나가던 시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도 비트코인을 네. 했거든요. 그때 알바해가지고 했던 친구도 지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커집니다. 그 정도로 커져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다를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지구라는 표현, 네. 지구 네. 어색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지구. 땅에 지구라트. 딱 구자를 그렇죠. 붙이는. 땅지자에 둥그럴 구자잖아요. 네. 둥그런 땅. 안 이상해요? 너무 잘 지었는데?
아 그래요? 왜요? 왜요? 둥근 바다라는 건가? 사실 지구의 아. 72%는 물인데요. 그러네. 그래도 땅이죠. 우린 주로 땅에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 중국과 조선이 이따구로 생각하다 망한 거예요. 그럼 수구라고 했어야 되나? 수구 해구라는 표현을 쓰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해구 아니야 우린? 훨씬 더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 이 둥그런 이 동그라미는 사실은 해구 아닌가? 지해구라고 해. 지해구. 해지구나. 야, 괜찮다. 근데 이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한계, 지구라는 인식에 갇혀 있는 한계.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다에 대한 제대로 된 그것이 없이 지구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인들, 중세인들은 훨씬 더 해구로서 인식하는 그 생각이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다를 잘 이용합니다. 굉장히 바다를 잘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는요. 이 지금 해군 또 출신 아니겠어요? 예. 바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바다요. 저 바다 너무 멋있다. 멋있다. 네. 또 바다를 보면 드는 바다 생각. 무섭다. 저는 좀 무서워요. 무섭다. 그렇죠. 무섭다. 끝이 없다. 두려움, 동경, 모험, 정복 다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 궁하면 그 궁하면은 통한다.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서부터 네. 궁하니까 굳이 넘습니다. 그 두려움을 모험심으로 이겨낸 거죠. 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로마가 수레로 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세계였어요. 아. 길 따각따각하는 길.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몽고가 말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로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세계 제국 이제는 해로 바다가 지배하는 바닷길. 시기예요. 그거죠. 근데 유럽은요 바다랑 친합니다. 이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육상과 육로 그러니까 대륙과 바다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요. 적절히. 그런데 유럽은 바다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항상 원하는 게 아시아에 있거든요. 이건 옛부터 그랬습니다. 땅이 안 좋아 유럽은. 물도 안 좋잖아. 맞아. 물도, 샤워하면 물도.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유명한 길이 하나 있죠. 다 알고 있는 길. 실크로드. 뭐죠? 실크로드죠.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육상에서의 그 무역이 사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는 그러면 배의 시대가 아니라 어디 무엇의 시대냐라고 하면 낙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낙타가 다 끌어요. 유목민들의 낙타가 뚜벅뚜벅 갖고 가가지고 저기 그 지금 아랍이죠. 그 중동 쪽으로 갖고 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야 무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낙타 상인? 누구였어요? 낙타 상인. 그 낙타 상인이 누구냐고요? 참신한데. 아라비아 상인이죠. 아라비아 상인. 낙타 상인을 잠깐만 이거 내가 한번 쓸게. 맞는 얘기잖아. 틀린 얘기는 아니지. 중개인이 낙타 키워파는 애들이 제일 논하겠네. 그래서 다, 보통의 문명에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런 순서, 물론 이게 뭐 이런 거를 다 문명의 고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오리엔트 문명 이렇게 시작을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에서는 또 황하 문명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화에 간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오리엔트 문명 시작한 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로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문명은 유럽 문명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로마가 전형적인 딱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딱 이어받아 가지고 로마 제국이 딱 섰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를 딱 받아 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수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로마에 가면 강이 하나 있어요. 네. 테베르 강인가? 그 강을 따라서 위쪽으로 피렌체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강이거든요. 네. 위로 올라가서 유럽의 강과 강들을 따라서 또 쫙 하고 퍼져나가서 이 동쪽에 있는 문명이 유럽 사회로 퍼지는 겁니다. 네. 강 문명이죠. 이 구조는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구조만 있어요. 무역 구조는. 네. 그런데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깁니까? 10세기 무렵에. 10세기? 10세기요? 10세기 무렵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쪽과 유럽이 전쟁을 하죠. 십자군 전쟁을 전쟁.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교역길이 끊겨요. 봉쇄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렵 십자군 전쟁 무렵에 네. 유럽은 문명사의 발전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쟁에 다 모든 게 매몰됐겠죠. 전쟁이 매몰되는 것도 있는데 선진 문물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요. 전파대를 차단해버린 거니까. 안 돼요. 네. 그럼 그게 문명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그게 기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럽은 무역로를 뚫어야 됩니다. 동쪽에서 나는 걸 갖고 와야 돼요. 한 곳이 성공합니다. 네. 딱 한 곳. 어디였죠? 베네치아입니다. 모든 무역은 베네치아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호들이 베네치아에서 많이 그래서 생겼군요. 베니스의 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니스 상인이 나오죠. 그 르네상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무엇을 위한 그 백길이었냐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무역품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로. 뭘까요? 대항해 시대 게임 해본 그 사람들. 후추. 그렇지. 네. 후추입니다. 후추 요만큼 유럽에서 네. 요만큼 진짜 요 한 봉지 네. 뭘 살 수 있었을까요? 후추 한 봉지. 후추 한 봉지로 집 한 채? 집 한 채 삽니다. 아 진짜로? 그만큼의 금보다 그냥 집 말고요. 저택 삽니다. 나 진짜 불순했나 봐. 뭐 난 여자 한 명이 있어. 노비. 후추 후추 50g이 노비 하나. 그렇지. 노예 하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불 돌려보낸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후추만 챙기면 되겠네요. 후추요. 통후추로 챙기면 됩니까? 통후추로. 통후추로 가방에 꽉 채워서 유럽 가잖아요. 영주됩니다. 오뚜기 순후추 이렇게 빵거 안 돼. 빵거 인정 안 줘? 돼? 어차피 빠을 거잖아. 아니, 팔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빠을 건데. 존나 빠았네. 미리 빠서 왔어. 선빠. 안 돼. 선빵. 안 돼요. 이게 후추가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럽 가면 식당 가잖아요. 네. 식당 가면은 아직도 모든 테이블에 세 가지가 올려져 있어요. 소금, 후추. 소금, 후추, 올리브유. 오. 근데 그게 원래 후추가 올라가 있는 건 이 식당이 지금으로 따지면 미슐랭 3입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후추가 있어야 고급이에요. 그걸 준다라는. 우리 후추 내놓을 수 있어. 후추 내놓을 수 있는 식당이야. 이게 미슐랭 3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때 미슐랭 없어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네, 비유를 하자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듄. 거기 보면 이제 그 시대의 풍경을 많이 차용했다라고 하면서 네. 거기 거래된 게 스파이스잖아요. 스파이스. 스파이스. 그럼 그게 향신료죠. 그게 결국은 그대로. 그거를 네. 상징했다고 들었어요. 네, 스파이스. 네. 후추가 유럽에서는 안 나나요? 전혀? 안 납니다. 토질이 안 맞죠. 이때는 후추는 한 군데서 납니다. 중국?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납니다. 모든 향신료의 고향. 고향은 인도입니다. 역시 씨바신. 역시. 그런 씨바신이랑 봉사. 생각나는 거 얘기한 겁니다. 죄송해요. 인도에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은 뭐 다양한 데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후추 생산. 아니에요. 다른데 우리나라도 심으면 나는데 네. 그게 생산성은 뭐. 네. 생산성이 못 따라주는구나. 이때는 후추는 인도입니다. 그렇지. 후추야. 뭐야? 카레. 뭐 후추가 왜 그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느냐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네.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할게요.
고기가 맛있어요. 그렇죠. 그죠. 뿌리면 고기 맛이 풍미가 기가 막혀지지. 그쵸. 뿌리고 안 뿌리고 너무 차이 나지. 그걸 유럽 사람들이 그 맛을 봤구나. 그거 한 번 맛보면 그렇지. 옛날에 이게 문명의 어떤 그 위아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대항해 시대 이전의 유럽의 문화, 뭐 음식 문화 하나만 들어도 정말 보잘것없어요. 진짜로. 그냥 삶은 감자 몇 개 넣고 뭐 이렇게 귀족들이 먹는 거잖아요. 것도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고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면 저택 산다니까요. 그럼 후추 얼마나 뿌리겠어요. 조금 뿌리는 거예요. 구린내 나는 거 그냥 먹는 겁니다. 그게 음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와인 때려 먹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도축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됐을 때니까 저장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되고 여러 소세지. 가지로 소세지. 먹는데 생고기에다가 후추 뿌려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부잣집들이 부자 왕들이 네. 웬만한 영주들도 후추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 이 시기에는 이 베네치아를 통해 들어올 때는 네. 이게 부에 그 나 이만큼이야 하고 하면 손님 접대할 때 일부러 후추를 깔아놔요. 쟁반에. 왔어. 왔어. 야야 빠봐라 좀. 이게 이 동네는 후추가 이 정도로 난다고? 부의 상징이구나. 어마어마한데 이거예요. 야, 이건 오뚜기 수무추랑 최연석 셰프 될 거면 짱이야. 만약 이때 한 12세기 최연석처럼 하면 12, 13세기에 유럽인이 최연석이 이거 하고 있는 거를 본다. 올라면 무릎 꿇고 왕이 그냥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왕. 정말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왜 비싸지냐? 몇 번을 거쳐야 됩니까 지금? 인도에서 출발해요. 네. 인도에서 낙타가 자 후추를 짊어지고 자, 낙타가 짊어지고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육로로 왔을 때고, 네. 자, 왜 바다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걸 지금 그 홍해 맞나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사해. 홍해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바다로 갈 수 있다. 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낙타 그치. 낙타가 백 든 마리보다 거랑 배 한 척에 씻는 거랑 후추를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만큼 바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이런 교역과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다는 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배로 움직이는 그게 훨씬 싸요. 훨씬 비용이 그럼요. 적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배도 근데 이때는 연안 항로입니다. 연안 항로. 그러니까 자, 오늘은 다들 구글맵을 한번 켜보세요. 구글맵. 네. 구글 맵.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다 구글맵을 통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안항로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데? 그 땅이 보이는 근처로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네. 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시아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열어서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연안항로를 따라서 쭉쭉쭉쭉 간다? 그러면 다 잘 사는 동네들이에요. 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는 유럽으로 가는 무역으로 먹고 살죠. 네. 바로 옆에 보십시오. 인도 있습니다. 네. 인도 연안항로를 따라서 위로 조금만 들어오면 그 동아시아가 있어요. 네. 동아시아의 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이쪽만 지나가지고 오면 또 네.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일본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유럽을 한번 볼까요? 네. 유럽은 지중해를 넘어서 아라비아가 있죠. 네. 지중해를 넘어서 네.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안항로로 따라서 가봐야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는 막혀 있네. 교역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하라를 넘어야죠. 블러 다이아몬드 있지 않아요? 나중에 그거.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아시아 지역은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무역로들이 네. 대단히 일찍부터 발전합니다. 장보고가 개발한 해상왕. 장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아, 지수형. 지수형은 안 한 경우가 근데 유럽을 딱 놓고 보면 네. 자기네들끼리가 아니면 네. 무조건 배 타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중해밖에 없어요. 지중해밖에. 근데 지금 지중해 너머에 주 적국인 이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히는 겁니다. 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네치아만이 무역을 뚫었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무역이 되면 후추 한 움큼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무역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무역의 불균형이. 네. 이탈리아 이때 최대 전성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없어요. 도시국가. 네. 이탈리아는 제가 이거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통일이 이제 늦습니다. 다 자기네들 공국이 따로 있어요. 베네치아 공국, 피렌체 네. 공국, 뭐 무슨 공국 이렇게 밀라노 공국이 다 따로 있는. 네. 가문 위주의. 네. 근데 걔네 도시국가가 너무 잘 살아. 작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그래서 왜 시작되었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로부터 가로막힌 지중해 항로를 대체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네.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확 줄거든요. 네. 그럼 봉건제가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봉건제 핵심의 농노 숫자가 그죠. 확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노동력 감소 문제를 무역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것이 압도적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네.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향신료 찾아 산말리. 산말리가 아니라 비싼 값에 팔리니까. 몇 말리야 이 정도? 저는 이탈리아가 잘 사는 게 배가 아팠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자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향신료가 이탈리아로 들어옵니다. 네.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데까지만 지금 몇 배가 뛰었어요.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네. 아라비아에서 한 번 더 뛰죠. 네. 아라비아가 쭉 타고 들어오면서 또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베네치아로 들어. 베네치아 애들이 이거 몇 배 뻥튀기 했을 것 같으세요? 인도에서 출발했을 때보다 네. 몇 배가 뻥튀기 됐을까요? 10배 장사했겠지. 한 1000배? 10배? 1000배. 개양아치. 한 100배는 되겠지. 100배 이상 정도. 100배 정도의 근데 문제는 그래도 수요가 따라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삽니다. 그렇죠. 무조건 삽니다. 자, 베네치아. 자 다시 한번 지도 여세요. 네. 네. 베네치아 한번 보세요. 네. 이탈리아 끝쪽에 네. 제일 이때 제일 족 같은 땅이 어디예요? 제일 족 같은 땅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족 같은 땅 베네치아와 무역하기 제일 족 같은 땅. 영국? 왜 영국이에요? 포르투갈이죠. 제일 멀잖아요. 이거는 이탈리아 데리고 다 돌아서 가야 네. 돼. 네.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려면 또 스페인도 들려야 돼요. 네. 족 같습니다. 베네치아까지 가기 위해서 험난한 몇 배가 더 뛰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출발점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상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장 뻥튀기 된 가격으로 사야 그렇죠. 되니까 네. 빡치긴 빡치고 배 아파. 이미 맛은 알기 때문에 가져오긴 해야 되겠고 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쏜다.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네. 얼마나 향신료 때문에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이게 꿈 같은 일이었으면 바스코 다가마 이야기 이제 뒤에 해드릴 네. 텐데 바스코 다가마가 아 바스코. 바스코 다가마 바스코 그 래퍼 말고요. 네. 바스코 다가마가 다 감아버리지 그냥. 내가 다가마. 인도 캘리컷에 도착해서 인도의 발을 딱 내딛고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김병만 씨가 얘기했어요. 으쌰. 뭐죠? 아이쿠. 아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향신료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도 도착과 딱 동시에 그만큼 여기에 온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가톨릭 전파 그리고 향신료입니다. 그리스도 약간 이렇게 덧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포르투갈은 가톨릭에 미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포르투갈은 일단 지리적으로 약점이 있죠. 제일 끝에 있잖아요. 네네.
유라시아대가 제일 끝에 있는데 이 약점을 잘 처음부터 활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중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쪽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르투갈이랑 유럽 내에서 제일 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포르투갈과 제일 친한 나라. 유럽 내에서. 영국입니다. 왜냐면 여기 올라가면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항로를 빨리 개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네. 이 나라는 유럽 내에서도 민족주의가 제일 빠르게 시작됐던 나라라고 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과의 갈등. 스페인이랑 합병됐다가 서로 결혼도 했다가 전복 전쟁도 했다가 계속 싸워요.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은 서로 언어는 비슷하거든요. 사투리 정도로 서로 통한대요. 서로 통하는 정도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왜냐면 역사가 그래요. 합쳐질 때도 있다가 왕을 같이 했다가 포르투갈 왕이 스페인 왕 할 때도 있다가 스페인 왕이 포르투갈이랑 결혼해가지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동주왕 1세라고 이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 독립의 어떤 시발점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스페인과 거의 최종적으로 어쨌든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그 포르투갈 그 민족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좀 빠르게 시작되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혹시 레콘키스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레콘키스타. 모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엘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엘시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LCD요? 찰턴 헤스턴이 LCD가 엘시드라는 이 레콘키스타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냈던 가장 그 영웅의 찰턴 헤스턴 연기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영웅에 대한 서사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슬람교도를 몰아내는 그 운동이 레콘키스타. 자 여기 지금 리를 붙인 거예요. 다시 지도를 켜보세요. 네. 자 스페인, 포르투갈은 네. 유럽 대륙에 있습니다만 네. 어디랑 가까운지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랑 가깝죠. 바로 앞입니다. 그렇죠. 네. 돛담배로도 갈 수 있어요. 네. 이슬람에 가깝죠. 지브랄타. 그거 지브랄타가 지브랄타 해요. 지브랄타가 네. 아니라 지브롤타. 네. 지브랄타가 더 입에 부네요. 근데 여러분 거기보다는 더 카사블랑카나 모로코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모로코 위에가 네.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네, 네. 모로코를 그리고 살짝- 참고로 모로코랑 붙어 있는 세우타는 지금도 스페인 땅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아무튼 이 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모로코랑 튀니지, 알제리 여기가 다 종교가 뭐죠? 모릅니다. 이슬람.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의 대부분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슬람과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에서 몰아내는 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걸 레콘키스타라고 불러요. 네. 기독교 그러면- 실지 회복 운동.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은 뭐지? 네. 라고 하는 걸 찾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명분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정도의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네.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데 자꾸 종교적인 거 갖다 씨발 들이대니까 무역만 하면 되는데 종교도 들이밀어. 자꾸 종교를 들이밀어. 아. 요 틈을 파헤치는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 우리는 돈만 봐요. 아 자꾸 막 기독교 개종하라고 그러고 포교하고 선교사 애들 이상하죠? 놀지 마세요. 저희가 하면은 무역만 합니다. 저희 무역 기깔나게 하거든요. 네. 요거를 파고들면서 결국은 교역권들을 뺏겨 나가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포르투갈은 굉장히 가톨릭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지금도요. 역시 정치 종교 섞으면 안 돼. 그 유명한 성지들도 포르투갈에 되게 많아요. 파티마 성지.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 가면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네. 눈물 피눈물 난다고. 피눈물이 났다. 네. 그라나다 성은 아시죠? 로망스. 기타 전연 로망스. 따다다. 거기 원래 거기. 예. 그 유명한 해안에 성이 있는데 네. 잠겼다가 사라지는 그 성. 그게 바로 그
레콘키스타의 유명한 성이죠. 그 알함브라의 아람브라의 공전 어. 그거. 현빈. 네, 그게 바로 거기들입니다. 다 거기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곳이 어. 마지막까지도 정복이 안 됐던 안 데예요. 됐던. 근데 그걸 나중에 스페인이 합니다. 전부. 네. 이것도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스페인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포르투갈은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좀 빨리 발전을 했었고요. 이 동주왕 1세 때부터 이제 나라가 기틀이 조금 섰으니까 네.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발 유럽에서 돈 벌라 그러면 후추 따와야 되는데 후추가 씨 베네치아까지 가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죠. 포르투갈 땅이 좀 척박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네. 레콘키스타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독립전쟁도 이 스페인과의 갈등 속에서 전쟁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평민들한테 전투 성과가 있으면 귀족작을 줘요. 그럼 이러면 개나 소나 다 귀족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참고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일단 신분 상승의 그렇지. 기회가 있는 거죠. 참고로 포르투갈의 그 대항해 시대 최전성기의 포르투갈의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0만 명. 너 어디서 주워 들었구나. 대략 그 정도. 100만 명입니다. 이때 조선 인구 1000만이에요. 네. 근데 이때 100만 명으로 네. 본인 땅의 100배 이상의 땅을 경영합니다. 야.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기 있어요. 네. 왜? 기회가 있을 때 잡으면 음. 그 자기를 주거나 네. 이 계층 상승의 유동성을 활발하게 띄워주는 거죠. 이른바 전쟁 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쟁 기족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평화가 있으면 안 큰일 됩니다. 나지.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이 있어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기는 기회가 거지. 생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왕권도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계속적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야, 그럼 방법은 하나다. 나가자. 지구 씨발 둥글다며. 나가서 싸울 상대는 많다. 가보자. 가보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가는 건 사실 스페인이고 그 포르투갈이 시작을 하는 거는 어디냐면 자, 이것도 다시 지도를 켜보십시오. 네. 지도를 켜보시면 세우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브롤터. 지브롤터부터 지브롤터. 장악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역사도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데이라 섬을 정복합니다. 마데이라 섬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서사하라 그러니까 네. 서사하라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네.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지브롤터리 연결돼 있는 손가락을 요 연결돼 있는 지브롤터 남쪽에서 이렇게 대서양을 따라 쭉 정복해 내려왔다는 거죠. 서사하라 쪽으로. 네. 예. 마데이라 정복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죠? 호날두요. 중요하네요. 이때 네. 이때 포르투갈이 마데이라를 점령하지 못했다면 네. 이때 아마 호날두는 모로코 국가대표 아니야. 그러면 호날두는 아프리카 사람이지. 왜 모로코 포르투갈 아니야? 국가대표가 됐을 수도. 왜냐면 아프리카 공간인데 포르투갈 영이니까. 지금 포르투갈 영이니까. 호날두 동상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상 있습니다. 마데이라에 있는 동상이 네. 호날두가 이렇게 돼 있는 그 동상이에요. 그 동상입니까? 그 동상이 여기 있는 동상입니다. 호날두가 동물이 그 굉장히 동상 싫어할 동상이 있거든요. 제막식 때 시위했던 그 동상이 있는 곳이 바로 마데이라입니다. 근데 희한하네. 거기서 조금 나오면 알제리에서 지단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는 거기 잘 안 그 와. 동네가 없네. 인종이 섞여서 그래요. 그런가?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호날두랑 친한 그 바다리 선수도 모로코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걔도 잡동이. 예, 확실히 잘 그러면 그러면 모로코가 세계 축구를 제패했을 수도 있네. 터가 좋네 거기 축구터네 축구터. 거기 와인도 맛있습니다. 마데이라 와인 되게 유명합니다. 포르투 와인 중에 되게 유명한 와인이 마데이라에서 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동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주왕 셋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들어보신 카사노바? 겁니다. 아이씨. 동주왕의 셋째 아들. 대항해 시대 하면 이 사람을 무조건 꼽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네. 대항해 시대는 절대 찾아올 수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죠? 바스코 다가마.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항해를 많이 했구나. 아니요. 신바트. 신바떼 뭐. 정화 원정대죠. 네, 신바트는. 자, 누굴까요? 다 들어보셨어요. 돈주왕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왕자겠죠. 그럼 주왕 쓰겠네 주왕. 주황서 성이 주왕 아니에요? 엔히크 마주왕. 엔히크 왕자. 시라누이? 우리는 보통 처음 들어보네. 엔리케 왕자라고 아. 근데 원래 이제 포르투갈어로 하면 엔히크 근데 왕자. 스페인어로 하면 엔리케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엔히크 왕자가 이 사람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세종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왜냐면 다 왕까지 뭐, 못했으니까 셋째 아들이니까 왕을 못해요. 자기가 왕이 안 될 거라는 거 압니다. 네. 근데 돈은 많아요. 근데 똑똑해요. 네. 아버지가 뭔가 좀 새로운 식민지 개척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를 제대로 활용합니다.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그레스 성이라고 자신의 은거지가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당대 최고의 조선 기사, 항해 기술자, 세공업자, 탐험가, 지리학자, 천문학자 다 모읍니다. 집현전 같은 느낌이죠. 다 유럽에서 어. 항해 관련된 거에 으뜸이다 하는 사람들을 싹 다 불러모아요. 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렇지. 여기에서 모든 그 것이 에르케 왕자가 그걸 했군요. 네. 당대 지식인은 거기를 가봤어야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거기가 일종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 거니까. 지식의 총화가 네. 되니까. 거기에서 딱 시작을 해가지고 80년 동안 도전합니다. 어디 가는 걸? 인도? 인도 가는 걸. 아. 다 실패해요. 인도 못 가고 브라질을 가잖아. 어떻게 가냐면 어. 자 지도를 펴보세요. 자, 오늘은 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대항해 예. 시대는 지도 없으면 안 돼요. PD님이 편집하실 때 힘들겠네요. 예, 뭐 네. 어쩔 수 없죠. 그 대서양 지도만 딱 올려면 될 것 예, 예. 같아. 자 지금 보시면 네. 세네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기니, 시에라리온 있는 쪽 있죠. 아,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기니만 쪽으로 꺾어지죠. 네. 기억자로. 못 갑니다. 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 밑에 보면은 점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도에? 적도? 이게 적도입니다. 예. 적도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바람이 바람이 없어. 반대로 불어요. 아니요, 반대로 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역으로 가야 돼. 예. 그래서 바람이 부는 데까지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바람 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 연안 항로로 들어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데에는 지옥 같은 바람이 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를 뚫지를 못합니다. 네. 근데 80년 만에 항로를 개척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보세요. 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브라질 쪽 있죠. 네. 네. 쭉 브라질 쪽으로 밑으로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역풍을 활용했다고 그러니까 무역풍을 하는데 하는 무역풍이죠. 적도를 옆으로 가면 무역풍이 이쪽으로 다시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타고 갑자기 아프리카 훅 가버리는. 서남단으로 확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요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희망봉에 도착합니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희망봉. 희망봉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의 그 감격. 우리가 아프리카 최남단에 왔다.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되는데 성공한 다음에 네. 지지부진합니다. 아. 한 번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네. 계속 그치? 성공할 수 있는 그 보장이 없어요. 네. 지지부진해져 있는 상태에서 유럽 대륙은 소문이 나죠 대신. 야 쟤네 아프리카를 갔대. 아프리카를 돌았대. 희망봉까지 갔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무역항을 개척하기 시작하니까 네. 쫄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누가 제일 쫄릴까요? 스페인. 스페인이 제일 쫄립니다. 왜? 스페인도 후추 찾기는 힘들거든요. 후추 찾기는 힘들어요. 거기까지 또 베네치아, 스페인은 좀 베네치아 가는 게 가깝기는 합니다만 옆에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 원래 이거 후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후달리기 시작해서
이 친구들도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스페인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분열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문제죠.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 카탈루냐. 카탈루냐. 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가 서로 이때는 갈라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통합됩니다. 아. 왜 통합되냐면 결혼을 해요. 각각의 왕끼리 여왕과 그 아라곤의 왕이 네. 서로 결혼을 해서 공동 국왕이 됩니다. 네. 둘이 결혼을 해서 그게 이사벨 1세랑 페르난도 2세예요. 이 둘이 합쳐가지고 레콘키스타도 종식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그라나다도 함락시키죠. 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 왕국이 건설이 된 거예요. 네. 네. 자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에서 소문이 들려요. 뭔가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이사벨 여왕이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사벨 여왕에게 찾아온 사람 누굴까요? 오 콜럼버스. 그렇지. 전주. 콜럼버스가 찾아옵니다. 콜럼버스가 누군지는 사실 너무 그 뻥튀기가 엄청 많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기록이 없는 거에 신화처럼 써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벨 여왕 앞에 나오기 전까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는 약간 그 이소무화 같은 확신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실한 것만 얘기 드릴게요. 확실한 거는 지도 제작 일을 했다. 아.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리스본에서 지도 제작 일을 했었던 기록이 있고 제노바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노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노바도 지도를 찾아보세요. 보시면은 바다를 끼고 있고 이탈리아 쪽에서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살면서 지도 제작술도 배웠겠지만 항해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화라서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은행 일을 하거든요. 네. 은행 일을 해요. 제노바에서는 은행 일을 할 때 아이슬란드를 가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슬란드에서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저쪽 너머에 뭐가 있다. 서쪽 너머로 가면 바이킹의 후예들한테 네. 얘기를 들은 거지. 이 사가를 들은 거죠. 땅이 있다. 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본 적 없어요. 이 사람들.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네. 베네치아 그것도 건너오도 듣는 거지. 이슬람 상인들이 베네치아 애들한테 얘기해 준 걸 베네치아 애들이 유럽 애들한테 해줘요.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럼 뻥튀기가 몇 번이 됐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직방으로 아시아를 소개한 단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아시아를 소개한. 네. 그 유명한 우리와도 관련. 우리랑도 관련 있죠. 마르코 폴로. 하멜 표류기? 아이, 마르코 그거 폴로. 대항시대 이후고. 황준센의 조선 책략.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과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은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에서 민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번입니다. 자 여기 산삼시대 네. 또 하나 올려놓고 교수님 드시고 계시고. 네. 아까 먹었나요? 네, 아까 재현쌤 얘기하실 때 중간에 먹고 싶었는데 광고 나올 때까지 참으려고 지금 참았다 먹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수업 중에 그러니까. 그렇죠. 군것질 생각. 그냥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도라지가 확실히 들어있어서 달짝지근하고 목에도 좋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톡 따지고. 얘네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단맛이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네. 다 그 도라지의 그 단맛이라서
뭔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또 먹을 수 있는 산삼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손이 잘 갑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 없잖아요. 네. 눈으로 본다고 몸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휴대성도 좋고 먹기도 편한 산삼 시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산삼 시대였습니다. 주변에 손산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캐라셀 제품을 구매하시면 캐라셀 티트리 오일 27,800원짜리 제품을 단돈 100원에 드립니다. 반드시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더보기 링크 꼭 통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자, 요거 제가 주변에 그 같이 방송하는 분이나 만나게 되는 지인분들 손발톱을 자꾸 유심히 네.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좀 안 좋은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캐라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네. 손발톱을 보는 게. 아니 왜냐면 안타까우니까. 이거 관심 있는 분야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웬만한 문제성 손발톱은 이 캐라셀 패치로 다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게 자꾸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떼낀 놈도 있고 갈라진 분, 갈라진 거. 깨진 분, 깨진 년도 있고 깨진 년 누구예요? 누런 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손발톱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알면 하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패치로 붙일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니까 자, 알려드리면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께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자, 아마 또 구입해서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손발톱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까지 가? 연고 바르는 건 너무 귀찮아. 그냥 감내하고 살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간편하게 붙이는 패치로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근히 이 손발톱이 그 네일 관리만 받아도 기분 되게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기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일 한번 하고 요 젤 네일에서 이제 떼고 나면은 또 손톱이 너무 상해서 마음 아파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사이에 쉴 때 젤 네일하고 패디도 하고 쉴 때 그 사이에 또 캐라셀 패치로 관리했다가 네. 다시 좀 손톱 상태 좋아지면 다시 받고 이런 네. 식으로 관리합니다. 네, 중간중간 관리해 주시는 기간이 필요해요. 자, 여성분들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내분 그리고 여자친구분 손발톱 네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자, 본인 손발톱도 관리하시고요.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 전문. 요게 한 권이 유럽인들이 상상하는 아시아의 모든 것이에요. 직접 원나라 조정에서 뭐 이거 하고 다 써 있는 거예요. 원나라 몽골이죠. 네, 데칸. 네. 아시아에 가면 데칸의 나라가 있다. 대칸. 데칸. 근데 그 나라는 온몸에 금은 보화가 너무 감싸져 있고 비단. 네. 뭐 그지 새끼들도 비단을 입고 있고 이런 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끝으로 가면은 꼬레아도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지팡구라는 데가 있다. 재팬. 제펜. 지팡구는 엘도라도다. 아.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도는 거예요. 금은 보화. 판타지로 적어놨구나. 판타지예요. 동방견문로 보면은 이런 나라가 아니 근데 실제로 일본에 은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과장이 있을 뿐 네. 아예 거짓은 그렇죠.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은행에서도 일했어. 지도대장 일도 했어. 항해도 해봤어. 그런데 서쪽에 뭔가 있대. 근데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을 읽어봤더니 거기가 미친다는 거예요. 가면 미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팡구로 간다. 한번 간다. 데칸 만나러 간다. 데칸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이상한 지도 하나가 전달됩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당대 제일 유명했던 지도 제작자긴 해요. 지중해랑 이쪽 아시아 쪽의 지도를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토스카넬리라는 네. 지도 제작자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지도를 하나 제작해요.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워 들어서. 이것저것 짜집기 한 거지. 귀동냥으로 귀동냥.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토스카넬리는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데 서쪽을 가본 적은 없죠. 그러면 이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들었었던 이야기들, 네. 그 다음에 뭐 예전부터 있었던 그 지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지도를 딱 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거 PD님 띄워주세요. 네. 보면 그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가 비어 있어요. 바다로. 대륙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심지어 그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의 그 바다가 말도 안 되게 좁아요. 유럽보다 작아요. 대서양 네. 사실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합친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이의 길이가 유럽보다도 그러니까 짧아요. 생략된 거지. 아니요. 정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그렇죠. 거죠.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짧아. 이게 일주일만 배 타면 갈 수 있을 정도. 우리가 혹하곤 너머를 너무 두렵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거 넘어가면 일주일이면 아시아 간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지팡구가 지팡구가 유럽만 해요. 네. 섬이 막 쪼개져 있는데 섬이 엄청 커. 왜냐면 상상도니까 이거는. 그렇죠.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아시아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너무 좁아. 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네. 왜 이런 이상한 지도 토스카넬리가 바보도 아닌데 이런 지도를 제작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가장 유력한 거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표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1km랑 그 미국 애들이 쓰는 거 뭐지? 마일? 마일. 뭐 마일 뭐 이런 거가 다른 것처럼 이때 아라비아 애들이 쓰던 그 거리 단위. 거리 단위랑 네. 유럽이 쓰던 거리 단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라비아 애들이 이만큼 해놨었던 걸 유럽 애들은 요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척도를 거죠. 바꾼 거죠. 그치, 우리도 시골에 가서 할머니한테 저기 슈퍼 어디 있어요? 그렇죠. 좀만 저기만 가면 돼. 하루 종일 가야 안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콜럼버스가 딱 들고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거기가 포르투갈이죠. 왜?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로 돌아서 희망복까지 간 애들이에요. 해보겠다고. 야, 니네 너무 그 돌아가지 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직진으로 그냥 쭉 때리면은 간다. 저기 아시아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가? 근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 실수, 뭐 이런 것들, 과학 기술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운명의 한 끗을 결정하거든요. 네. 자,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본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네. 애니크 왕자 아래 살고 있었던 그 지도 제작자들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지도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비움들 아니야 이것도. 이런 지도는 있을 수 없다. 이거 축적도 잘못돼 있고 이건 아니다. 거절합니다. 까인 거죠. 엔리케 왕자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니요, 애니카 왕자 때는. 근데 그 밑으로 계속 그 포르투갈은 계속적으로 그걸 도전을 하고 있었고. 도전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 제작자들과 항해사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때 만약 포르투갈이 그 정도로 발전된 항해술과 네. 지도 제작술이 없었으면 이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은
포르투갈 겁니다. 너무 그죠. 똑똑하면 안 돼. 지들이 좀 안다고 무시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빡쳐가지고 어. 찾아가는 사람이 이사벨 여왕. 아. 근데 이사벨 여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항해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갑자기 콜럼버스 찾아와서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다는 거죠. 음. 오케이 콜. 그럼 너한테 투자를 한번 해주겠다. 네. 근데 이때 콜럼버스가 어. 조건을 겁니다. 오. 그게 그 유명한 산타페 협약이라는 건데요. 차를 달라네요? 풀옵션으로 돌아오면 이사벨 1세한테 콜럼버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콜럼버스는 확신하거든요. 저기에 있다. 있다. 아시아가 있다. 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선단의 지휘권. 두 번째, 네.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찾게 되면 거기에 부항을 시켜달라. 아. 그리고 식민지 총독자리를 달라. 아. 그다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 모든 권한을 나의 자손들에게 세습하라. 아. 요거요. 대대손손 물려받겠다 네. 이거구나. 이거요. 19세기까지 재판합니다. 아. 스페인이랑 이게 못 찾았으면 넘어가는 건데 찾았으니까 뭔가를. 콜럼버스 후손들이랑 어. 스페인 정부랑 19세기까지 이걸로 재판해요. 협약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안 주거든. 아, 약속도 안 지켜? 아 왜냐하면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 다음이 뭐냐? 이 새로운 땅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금속과 향신료의 10분의 1의 소유권. 아. 1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지. 욕심을 어마어마한 개부렸네. 겁니다. 어. 교역에 따른 이익의 8분의 1. 그러니까 야. 무역지수 우리나라 무역지수의 10분의 1이라고 네. 생각해봐. 와. 그렇게만 해도 이거 얼마나 이거 만약에 이루어졌다. 어. 이루어졌다. 콜럼버스의 집안은 지금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구글, 어. 마이크로소프트, 비교 안될것 테슬라 아마 같은데? 합쳐야 될 거예요. 네. 그 정도의 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부를 했는데 이사벨 여왕이 이걸 받아. 받아요. 아. 처음에는 네. 아니, 어차피 안 줄 건데 뭐. 아니죠. 아니에요. 어차피 안 줄 건데가 아니라 어차피 에이 뭐 찾겠지. 찾겠지라고 못 찾겠지.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이건 사실 이사벨 여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 분산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그 어차피 이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는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어. 그렇지. 그치. 입으로 뭘 못해줘. 이게 투자 설명이 어. 만약에 네. 만약에 네가 오 작가님이 네. 테슬라 네. 한 10몇 년 전에 네. 머스크가 그 테슬라라고 우리 아무도 모를 때 네. 와가지고 투자 설명이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아. 내가 차를 갈 거다. 뭐 예를 아니면 내가 화성 갈 거예요. 어. 화성 갈 테니까 딱 100만 원만 내. 냈을 거예요. 안 되지. 안 내죠. 얘는 안 내고 나중에 니콜라 사지. 그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참혹한. 아무도 화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머스크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성 가자. 지금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들 지금 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선탠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사벨 여왕은 저기 뭐가 있다는데 아시아가 있을 것 같다는데 투자해 마라. 에라이 씨,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배팅 해본 거예요. 근데 세게 딱 이렇게 걸어온 거죠. 뭐 총독자리도 주고 10분의 1도 주고 알았어. 해봐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요. 출항을 시작한 게 1492년 8월 3일입니다. 네.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출발을 한 거죠. 네. 대항의 시작까지가 지금 설명이 이 정도인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네. 우리가 지금 문을 열었어 문을. 네. 자,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방송 나가고 조회수 봐서 문을 닫을 건가? 그냥 닫을 건가? 섣불리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대항의 시대를. 그래요? 저희가. 뒤에 재밌는 거 많은데.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예, 예. 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1시간에 담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기까지 온 거를 1시간에 다루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렇죠. 축약인데 딱 핵심만 우리 김재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 예. 예,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콜럼버스의 출발부터 시작하시죠. 예, 이거 5장밖에 안 했네. 몇 장 남았나요? 12장. 진짜 재밌는 얘기는 솔직히 이 뒤에 다음에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근데 요 기반 지식이 없으면 콜럼버스의 출발부터 시작되는 대항해 시대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의 시작 이렇게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